19세기 남북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정부는 많은 주립대학을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농업, 공업, 광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립했지만 서서히 종합대학으로 발전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최초의 대학이자 최고의 대학 하버드는 후발 대학들과 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은 가장 뛰어난 수재들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에 1874년 장문을 입학시험에 추가합니다. 문제는 하버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작문 실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일관성, 전개 방식의 정합성, 주장의 타당성 같은 고차원적인 요인은 따질 겨를 조차 없을 만큼 스펠링, 구두점, 단어 선택, 문법 등 기초적인 오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작문 시험은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원래 세웠던 평가 기준을 한참 하향 조정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외부에 알려졌고 학생들의 형편없는 글쓰기 실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이러한 문제가 고등학교의 부실 교육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합니다. 이때 새로 도입된 과목이 바로 신입생 영어입니다. 작문을 가르칠 목적으로 개설된 이 과목은 오늘날 대학 1학년 때 필수 교양으로 이수해야 하는 대학국어, 대학영어의 시초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이 커리큘럼을 개편하자 다른 대학들도 모두 따라서 신입생 대상 작문 수업을 개설합니다. 하지만 작문 수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제출한 글쓰기 과제를 일일이 읽어보고 평가하고 피드백도 주어야 합니다.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더욱이 수천 명에 달하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작문 교수들과 강사들은 지옥 같은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1892년 하버드 대학에서는 교수 한 명이 신입생 170명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매주 855편에 달하는 작문 과제를 평가하고 첨삭하고 성적을 매겨야 했습니다. 1894년 미시간 대학에서는 2000명 수강생이 제출하는 작문 과제를 교수 1명과 조교 4명이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작문 교수들은 스펠링, 구두점, 어법과 같은 기계적인 문법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복잡하고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음미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글쓰기는 강의실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작문 교육은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몇 가지 그럴듯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가지 덕목은 간결성, 명확성, 정밀성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덕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좋은 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견해낸 덕목이 아니라 관념적인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호를 가장 그럴듯하게 담아낸 글쓰기 책이 바로 스타일의 요소입니다. 코넬 대학의 윌리엄 스트렁크 교수가 1918년 자신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출간한 이 소책자는 몇 가지 글쓰기 규칙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글쓰기 교육은 별다른 반성 없이 계속되었고 이는 1950년대에 오면서 더욱 확대됩니다. 컬럼비아 대학 가독성 연구소를 이끌던 루돌프 플래시라는 사람이 짧고 간결한 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그가 주창한 개념이 바로 평이한 글쓰기 운동입니다. 화려하고 유식한 단어보다는 평이한 단어를 써야 하며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를 사용해야 하며 가장 좋은 영어 문장은 17개 미만의 단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플래시의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주장은 마치 견고한 과학 공식처럼 포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이 고안해낸 정교한 공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신문 기사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일약 사회적 유명인사로 급부상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평이한 글쓰기 열풍은 국경을 넘어 비영어권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흐름에 영향을 받아 문장은 무조건 짧게 써야 한다는 신화가 무비판적으로 확산되었죠. 하지만 평이한 글쓰기가 내세우는 교리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글쓰기 처방과 규범들은 실제 글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찾아낸 원리가 아니라 순수한 언어를 주장하는 원리주의자들의 개인적 취향과 착각과 만용을 정리한 것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글쓰기든 이 규칙만 무조건 적용하면 좋은 글이 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타성과 불안을 파고들어 아주 단순한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실제로 평이한 글쓰기 규범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이한 글쓰기 열풍이 불자 1959년 뉴요커의 편집자이자 작가였던 이비 화이트가 조잡한 소책자에 불과했던 스트렁크의 스타일의 요소에 서문과 해설을 추가하여 다시 출간합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금까지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렁크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찬 이비 화이트의 글은 정작 본문에 담겨있는 스트렁크의 글쓰기 규칙에 거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짧게 써야 한다는 주장을 매우 긴 문장으로 말하면서 그 뻔한 모순에는 눈을 감고 글을 무조건 쉽게 써야 한다는 주문만 아무 비판 없이 되뇌고 있죠. 1965년 시카고 대학 영문학과 교수로 부임한 조셉 윌리엄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글쓰기, 문법, 스타일, 수사학의 역사와 관습을 탐구하는 데 매진합니다. 그는 평이한 글쓰기에서 주장하는 여러 규칙들이 글쓰기가 아닌 문법 수준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글쓰기는 문법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글쓰기는 규칙으로 처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정리하여 1989년 출간한 책이 바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논증의 탄생을 발표합니다. 스타일은 좋은 문장을 쓰는 법에 초점을 맞췄다면 논증의 탄생은 글의 구성과 전개 방식을 짜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두 책은 오늘날 미국의 무수한 대학들이 글쓰기 수업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